그렇긴 한데 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뭐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한 10만 명이 직접적으로 쳐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다른 말로는 이제 15만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말도 있어요. 진짜가 얼마나 쳐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5만 명 이상, 그다음에 뭐 15만 명 이하라고 보통 생각하면 돼요. 청나라의 청태종이 직접적으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조선 정부는 역시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최고의 장수였었던 임경업 장군을 바로 의주 지역으로 파견해가지고서 백마산성을 지키게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조선군의 숫자가 몇만 명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면서 임경업 장군의 경우에는 그 청나라의 군대하고 일전을 불사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봤었던 청나라 군대는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백마산성을 공격을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그 틈을 타서 명나라 침공하면 또 청나라가 좀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이 백마산성을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은 멀리에 바로 청나라 군대가 공격할 줄 알고서 계속 싸울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나라 군대는 벌써 남쪽으로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밑으로 촥 하고 내려가 버린 거죠. 나중에 임경업 장군은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번엔 오히려 청나라의 군대의 본거지였었던 만주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려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조선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군대들은 드디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게 되었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게 되자 불과 며칠 만에 의주 지역에서 바로 이제 한양까지 정말 10일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남하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청나라 군대가 내려올 줄 몰랐었던 인조는 부랴부랴 자신의 식솔들을 전부 다 강화도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조도 같이 강화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가 또 겨울철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에 해당하는 이 청나라 군대가 막 내려오고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빠른 군대가 벌써 서울 근처까지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서울 근처까지 도착했던 청나라 군대를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일선에서는 한쪽에서는 우리도 지금 군대 어느 정도 좀 데려가가지고서 지금 청나라 군대와 대판 싸워가지고 걔네는 좀 물리치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나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되면 조선 정부의 왕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피해가지고서 일단은 강화도로 당장 이 왕이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일단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일단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면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그런 진격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최명길 선생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때 당시에 청나라 진영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당신들이 왜 쳐들어왔고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내가지고서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인조는 남한산성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즉 강화도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남한산성 가본 학생들도 알 거예요. 거기가 보면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하필 겨울철이었단 말입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임금이 바로 강화도로 다시 떠나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나서다가 말도 이제 뭐라고 할까,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임금도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강화도로 가겠는가 이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남한산성으로 인조는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절도사들, 병마절도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즉시 각 지역에서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바로 그 남한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오도록 해라! 라고 딱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하고서 일단 이제 한 50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청나라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조의 휘하에 있었던 직속 군대의 숫자는 한 만 몇천 명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남한산성 안에 있었던 그런 식량의 그런 양이 한 50 며칠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껏 기다려봤자 50 며칠밖에 못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명나라에게 조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먼저 보내가지고서 명나라에게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구원병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피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얼마 후에 이제 청나라의 군대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남한산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험준해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청나라 군대는 이 인조가 갇혀있는 이 남한산성을 포위만 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청태종까지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그 인조의 명령서가 각 지역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예를 들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뭐 충청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각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군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바로 남한산성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군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먼저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총부대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조선도요. 근데 문제는 이 조총부대가 훈련이 좀 덜 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총 부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탄환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의 근처까지 와가지고서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쌍용전투라고 하는데, 이 쌍용전투라고 하는 곳에서는 몇만 명이 넘는 그런 조선 군대가 거의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만주의 바로 이 청나라 군대와 대판 붙게 됩니다. 대판 붙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먼저 청나라 군대는 한 3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선발대를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가지고서 막 싸우러 갔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조선군 사령부는 조총부대에게 화약들을 약간 좀 주고, 총알들 약간 주고서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주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총을 발사했을 때 맨 앞에서부터 달려왔었던 청나라의 부대들은 그대로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서 조선군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줬었던 이 총알의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였었어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었던 조선병들이 쓸데없이 총들을 너무 많이 발사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그나마 나눠준 것도 얼마 안 됐었던 탄약들이 금방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탄약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다시 탄약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후퇴하려고 했었던 청나라 기병부대가 얼마 후에 조선군에서 총알을 별로 발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조선의 조총부대가 총알을 받기 직전에 갑자기 말을 들고 달려와가지고서 총알과 화약을 받으려고 줄 서 있었던 조선군을 향해 가지고서 돌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조선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알 없는 총은 무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창칼을 들고 있었던 이 청나라의 군대에게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군대는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선군의 그런 부대장 중에 한 명이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대는 계속해서 그 옆쪽에 있었던 조선의 군대를 다시 한번 공격을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군대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서 조총을 발사했었고, 그 순간 청나라 군대는 대거 많은 그런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나라 군대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조선군이 패하려면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여기에 있었었던
조총 부대들이 전부 다가 청나라 군대가 막 물려오니까 당장 화약과 총알은 많이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약이라든가 총알 같은 것을 함부로 막 퍼가지고서 갖고 가가지고서 총알 장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화약에 대한 그런 그 관리가 되게 부실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씨가 화약 창고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순간 조선군 진영에서 이 화약이 터져가지고서 대폭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그냥 지나갈 그런 청나라 군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다시금 군대를 돌려가지고서 바로 이 조선의 군대를 공격했고, 그 결과 조선의 군대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고 총대장도 전사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왔었던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이 남한산성을 이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왔었지만은 다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원수였었다 볼 수 있었던 김자정과 같은 사람은 전체 군대를 가지고서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청나라의 군대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임금이 남한산성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바로 조선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것을 구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조선군에도 나름대로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은 김준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김준용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왔었던 병마절도사에 해당되는 분이었는데, 관찰사와 이 병마절도사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병마절도사의 군대가 이때 당시에 선봉으로 서가지고 이 남한산성을 도우러 갔었고, 그 다음에 관찰사의 군대는 후발 부대로 와가지고 좀 천천히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수원, 광교산 근처까지 와가지고서 여기에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조선군을 막기 위해서 파견돼 있었던 이때 당시에 그 홍타일지의 사위에 해당하는 그런 장수가 지키고 있었던 그 군대와 같이 적으로 접점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 김준영 장군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잘 싸운 거예요. 적들이 막 돌격을 했었지만은 바로 여러 명에 해당하는 조선군이 희생을 당하긴 했었으나 나름대로 대응 생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서 청나라 군대에게 되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요.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때 당시에 청나라 청태종의 사위였었던 그 장수까지 전사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일부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됐냐면 일부 군대가 남한산성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성 밖에 지금 현재 조선 군대가 왔으니까 전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안에서의 그런 사기가 확 올랐죠. 확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하긴 했는데 얼마 후에 청나라의 대군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김중용 장군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후퇴를 해서 후발 부대로 오고 있었던 관찰사의 그런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김준용 장군의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되자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관찰사의 군대가 김준용 장군의 군대가 이 청나라 군대에게 패배한 줄 알고서 겁먹어가지고 또 뒤로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후퇴의 책임을 묻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군대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나마 전공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조선의 군대가 사실상 이제 또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남한산성 자체는 굉장히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청나라의 군대가 이 남한산성을 포위만 하고 일단 공격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인조의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왕세자와 그 다음에 왕자들과 그리고 대비 뭐 이런 사람들이 가 있었던 강화도부터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강화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군대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길목만 잘 막고 배로서 잘 막기만 한다고 한다면 적들의 그런 그 상륙작전을 나름대로 잘 막아낼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당시에 이 강화도 지역에서의 그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강화도에 유리한 그런 지세만 믿고서 이제 싸움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만 강화도가 함락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자와 그 다음에 많은 왕실 가족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이 누구야?
인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조는 왕세자들도 믿었었던 강화도가 무너지고 왕세자와 자기 가족들 다 잡히고 주변에서는 조선의 국왕을 돕기 위해서 구원병이 온다고는 했는데 보이는 애들 거의 없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 하나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버티다가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쯤에 어쩔 수 없이 그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전도 앞에 가가지고 삼전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청태종을 직접 만나고 땅에다가 머리를 여러 번 짓지으면서 청태종에게 신하로서 만나는 그런 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조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요구를 군신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결과적으로 조선이 들어주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만 했다고 해서 이 청나라가 그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청나라는 조선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이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세자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두 번째 왕자까지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왕자까지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싸우자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신하들의 상당수를 체포하고 거기와 더불어서 거기가 또 서울이잖아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서울 지역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잡아가요. 한 몇십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간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서부터 많은 돈을 받고서 이 가족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가다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몹쓸 짓을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조선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건데 병자년에 일어났었던 오랑캐 호자니까 오랑캐에게 당했었던 난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조선이 당했으니 바로 이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청나라가 힘이 센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조선은 나름대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로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프린트부터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정묘호란에서는 배경 서인이 동그라미 1번 집권하면서 친명배금 정책 동그라미 2번 이괄의 난으로 발생된 사회 혼란 이 틈을 이제 후금이 적절히 이용해 먹은 거죠. 자, 후금이 빈칸 읽겠습니다. 광해군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했었고 여기에선 정봉수와 이익 같은 분들이 활약을 했었지만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조선은 한번 굴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맺었었던 맹약이 바로 형제의 맹약입니다. 적어주겠습니다. 형제 맹약 혹은 형제의 맹약. 하지만 별표 2개. 이번엔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이때 당시에 청나라는 형이 아니라 임금님을 불러라 라고 조선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후금은 이제 조선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조선을 침공하게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후금이 국고를 빈칸에 적겠습니다. 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선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었던 바로 조선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척화론이 대두가 되고 화해를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선에 거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청태종, 청나라의 두 번째 왕이라 볼 수 있었던 태종이 직접 침공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남한산성을 피난해가지고 여기에서 끝까지 싸움을 할 것을 생각을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청나라에게 패배해서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 부르냐?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나가가지고서 신하의 예로 인사를 한 그런 이제 굴욕을 일컬어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동남이 5번 북벌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두 번째, 명나라에 대한 그런 의리도 언제든 간에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빼면 시체다 이거죠. 근데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서 바로 이 청나라를 이제 멸망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나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당시에 인조는 계속해서 청나라의 위협 때문에 벌벌 떨다가 그러다가 죽게 됐어요. 문제는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은 세자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청나라로 끌려갔었던 세자는 소현세자라고 하는데요.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서양인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소현세자가 이 서양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 교인이 됐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이제 그 청나라가 명나라를 점령하는 사건까지는 정확히 얘기한다면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명나라는 지방에 있는 농민반란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반란군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청나라가 명나라에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반란군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의 수도였었던 베이징을 이 청나라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가 이번에는 중국 전역을 정복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소현세자는 바로 서양의 문물과 과학기술 같은 것을 여기에서 접하게 됩니다. 왜? 베이징 안에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서 서양의 뛰어난 과학기술 같은 것을 포교의 수단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식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서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조선에 적용해가지고서 조선의 발전에 적절히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에 나중에 청나라가 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줘가지고서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서 조선에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소현세자가 아들을 처음 만났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소현세자가 바로 우리는 청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아버지였었던 인조를 굴욕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청나라 편을 들자고 소현세자가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 인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옆에 있었던 잿더리를 들어가지고서 소현세자에게 휙 하고 던져버렸대요. 이러는 바람에 이때 당시에 소현세자는 이걸 띵 하고 맞고서 이 인조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 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갑작스럽게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더 웃긴 것은 이해 못할 사람은 바로 인조예요.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세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때 당시에 자신의 며느리도 사약을 먹여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자기 손자인데 이 3명의 손자들을 멀리 귀향을 보냈다가 나중에 하나 둘씩 전부 다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소현세자와 같이 청나라로 가 있었던 왕자 바로 복림대군을 다음 때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인조 다음에 임금이었었던 효종입니다. 효종이 왜 효종이겠어요? 바로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벌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다했다고 해서 앞에다가 효도하다 할 때 그 효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효종인 건데요. 이 효종은 당시에 정권은 인조반정은 서인 정권이 일으켰었던 거잖아요. 근데 서인 정권이 사실 청나라와 싸우자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인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군인대장 중에서 가장 이름이 높다고 볼 수 있었던 무예가 뛰어났었던 바로 이환 장군을 이때 당시에 불러 세우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른바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조선에서는 원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라고 할까 양인 개병제, 그러니까 일반 양인들은 무조건 군대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적 수포제, 그 다음에 반군 수포제와 같은 군역의 문란 사건이 있었었죠. 근데 웃긴 게 뭐냐, 임진왜란 과정 중에서 이것이 바로 잡아진 것이 아니라 이 군적 수포제와 그 다음에 반군 수포제 자체가 아예 정착을 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국가는 정말로 정식으로 백성들에게 바로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국가에게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면옥감을 세금으로 대신 내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옥감을 가지고서 바로 군인을 양성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군인이 했던 사람들은 의무병이 아니라 사실상 모병제에 의해서 모병된 병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미 임진왜란 과정 중에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뒤를 이어서 총융청, 어영청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특별한 그런 군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군대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효종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과 그 다음에 북한산성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식량들을 미리 항상 다 저장을 시켜놓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효종 집하에 굉장히 많은 군대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원래 과거 시험 보면은 한 번 시험에 몇십 명 정도 뽑는 것도 많이 뽑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효종이 왕이 됐던 그 연간에 바로 대규모의 군인들을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과거 시험에서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몇만 명이 넘는 장교들이 이때 당시에 과거에서 합격을 시켜가지고서 상당수를 전부 다 장교로 만들어가지고 군사를 이때 당시에 좀 더 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열심히 철저히 바로 청나라가 조금이라도 비틀거리면 바로 청나라를 그냥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벌 운동이 진행이 됐었으나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은 그 기회를 효종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종은 그만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북벌 정책은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나중에 이 북벌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지만 청나라가 그동안 너무 셌기 때문에 함부로 청나라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조선이 다 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북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과연 청나라는 조선이 북벌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암암리에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청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쯤에 청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토지를 장악을 하게 됐던 바로 유라시아 지역의 하나의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는 동쪽으로 계속 정복을 해가지고서 끝끝내 가서는 바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그리고 북쪽 지역을 시베리아 이쪽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드디어 중국의 이 청나라 군대를 만난 거예요. 이 청나라 군대를 딱 만나가지고서 이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러시아의 군대가 생각보다 잘 싸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청나라의 기본 군대들이 이 러시아 군대에게 되게 패배를 하는 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청나라는 다시 한번 러시아에게 싸움을 걸면서 청나라가 이렇게 강력한다 하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자국의 군대만 가지고서 사용하기엔 조금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조선에게 러시아와 싸울 때에 군대 좀 보내다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일단은 군대도 좀 시험해볼 겸 그동안 키웠었던 군대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리고 많은 규모의 군대를 요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몇백 명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군대를 이때 당시에 청나라와 러시아의 싸움에 파병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군대가
바로 청과 러시아의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와가지고서 러시아 군대가 대판 붙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완벽하게 바로 이 조선 군대가 러시아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그쪽에 있었던 사령관까지도 전사시키는 그런 전과까지 올리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두 차례씩이나 러시아의 요청으로 해서 조총부대가 파견이 됐고 거기에서 이 조총부대는 항상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싸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 한들 조선 정부가 얻는 게 없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만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의 북벌 운동 자체는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번 이후에는 오히려 청나라의 많은 사신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긴 했는데 문제는 청나라 사신들이 청나라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모르겠죠? 청나라는 그때 당시에 글쎄요. 그때 당시로서 봤을 때는 역대 중국의 여러 왕조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엄청나게 중국 자체를 번성시키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베이징 근처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에 해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기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서 청나라에게 새로운 문물 같은 걸 가르쳐주고 이것을 또 청나라가 다 이제 받아가지고서 적절히 사용하면서 국민도 부강해지고 국가도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로 사신으로 파견했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나라를 딱 살펴보면 성리학이 청렴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 같은 것, 소비 같은 것을 최대한 안 하고 절약, 근검절약 이렇게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의 문화가 돼가지고서 근검절약하다 보니까 물건을 안 쓰게 되고 물건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며 그리고 물건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쇠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었던 조선 정부와 청나라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지역으로 파견됐었던 그런 굉장히 많은 사신들은 청나라의 강성을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근검절약하다가 거지처럼 살지 말고 그냥 부국강병을 열심히 청나라에 배워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배우자. 여기서 북쪽은 바로 청나라를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배우자고 하는 이른바 북학운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고요. 이것은 바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조선의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하나의 파로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프린트 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 북벌운동의 전개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자, 청에 대한 빈칸 읽겠습니다. 청에 대한 적대감 상승. 동그라미 2번.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개에서는 후금 빈칸 적어주겠습니다. 후금이 패전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금이 아니죠. 참 미안합니다. 효종이 패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송시열 중심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서인 정권과 동그라미 2번 무장 이완 이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서 북벌 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리하고 군대 양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 효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그런 시도는 중단되게 됩니다. 물론 청나라가 너무 세서 이후에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그러한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허생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완 장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책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재미는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같이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북벌운동의 전개 이거 자체는 반드시 기억해주고 나선정벌 별표 하나,
나선 정벌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청과 어디죠? 바로 러시아의 충돌. 청이 요청 후 두 차례 밑줄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조총부대 파견하여 승리 밑줄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북학론.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바로 북학론. 북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8세기 당시에 청의 국력 신장과 문화 융성을 보고서 청 문물의 수용을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때 당시에 이 북학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학의 한 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